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임상실험 결과 발표 이후에는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국제 환투기 세력이 한국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제2의 외환 위기의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닐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2차 팬데믹 우려 속에서도 꽤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배경 화면부터 좀 보시죠. 네. 뒤쪽에 옆쪽 분이 조지 소로스고 이쪽 분이 폴 싱어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이 지금 유동성이 좀 많은 상태에서 대부분 다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고평가되면 자금의 속성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투기적 속성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아마 자본론에 다 알고 있으신 사실인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국제금시장에 지금은 하나의 그 추세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조짐도 오늘 감지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캐스터분이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악재가 큰 것이 있죠. 2차 팬데믹으로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이 지금 15만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대체로 14만 명을 넘으면 통제선이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봉쇄할 것이냐 아니면 패스트트랙 임상 실험을 좀 빨리 해서 백신 문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쪽에 고민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태스크포스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15만이 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는 상태고요. 우리도 이틀 연속인가요? 200명이 넘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철 앞두고 증시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 문제가 최대 악재로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그 주가가 오른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코로나 백신을 그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빨리 좀 가면 내년 상반기도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가장 눈여겼던 것이 내년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용어도 나왔어요. 그런 것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당선자가 굳어졌죠. 이제는. 네. 그래서 애리조나랑 조지아가 넘어지면서 지금 확보인 단수가 306명. 그다음 트럼프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가 넘어가면서 234명인가요? 이렇게 돼서 전체로 570명 중에 270명을 넘어서 지난 2016년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간의 어떻게 선거 인당수가 똑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식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뭐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는 당선을 인정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다우존스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선호가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얘기하는 이런 달러라든가 그다음 미 국채 이런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그 금융시장에서 지금 가장 최대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 문제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난 토요일에 새벽에 끝난 데에는 91레벨대로 그 등장한 데 이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늘 그 관심이 될 겁니다.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 인덱스가 지난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끝난 데에 인덱스가 떨어졌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NDF 시장, 여기에 선물화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아까 그 김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1,107원까지 갔습니다. 네. 1,110원도 분기돼서 1,107원 해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고 지금 이게 새롭게 관심이 되는 것은 올해 그 3월 중순에 일부 금융사 CEO라든가 회장들이 이렇게 달러뿐이 갈 것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 해당 직원들이 달러를 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가 1,285원에서 지금 1,107원이니까 시장 여러분 얼마입니까? 한 180원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 점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 외환시장에서는
이런 그 원 달러 환율이 1,115 원이 그 변개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달러 투자자, 미국 주식 산 사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환차선 문제가 아마 현안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어떤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쑥쑥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확실히 대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세계 권력 구도 개편에서 지난 그 8월 말에 일본 경제라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하나의 획을 그렸던 사람이 아베 신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 스가 요시오 때 정부로 넘어간 상태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2007년 취임 이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어찌됐든 이렇게 말로 뒤흔들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세를 변동시켰던 사람이 트럼프죠. 근데 바이든이 선거인단 수 306명 확보하는 경계로 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는 그래서 세계 권력 구조가 굉장히 재편되는 사이고요. 시장 구조에서 보면은 파이자와 바이온테크의 임상 실험 결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확실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시장에 그대로 반영해서 사실 주도 업종과 그다음에 주도 세력들이 바뀌는 것이 지금 외환 시장의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백신 문제라든가 세계 다자 채널 중시하는 바이든 내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대한 회복이 이렇게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S&P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코로나 직후에 사실 그 미 대선 이전까지 돈의 힘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유동성 장세, 이 장세에서 미 대선 이후에는 펀더멘탈 장세로 바뀐다. 시장 구조가. 그리고 주도 세력도 동학개미에서 국내 같은 경우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에서 미 대선 이후에는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7일 연속 동안 4조 3천억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죠. 아마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는 개방일에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7거래일 만에 4조 3천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그 한국의 코리안 마켓 중심으로 해서 동학개미에서 외국인으로 사실 그 교체되는 양상이 주도 세력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 표현을 이렇게 바람직하게 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는 국내 그 전문가분들께서 쓰는 이 언택에서 컨택으로 바뀐다든가 어떤 업종인지 잘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오에서 이거 진단키트 문제죠.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든 문제. 그래서 이 내추럴 환경, 그다음에 이 environment, 내추럴 자연, environment 환경, 그다음에 social value 해가지고 NES 종목들 이게 바이든 바이오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으로 교체되는 것이 미 대선 이후에 하나의 증시에서 보면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북반구 지역의 겨울철이 접어들면서 2차 팬데믹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데는 네. 최근에 어조 지수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어조 지수 보면 G20 그 회담에서 홍남기 뭐 이렇게 부총리께서도 다자 채널로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다자 채널 해서 WTO 문제 그다음에 사실 신파리 협상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성명했습니다는 그렇죠. RCEP. RCEP 같은 네. 거 영내 포괄적 경제 협력자 관계 이런 것이 다자 채널 구성하는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그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그 3년 반 동안 다자 이런 얘기보다는 보호지 이기주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뭐 RCEP이라든가 이런 쪽의 용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지난 3년 반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사실 이런 용어들이 속속 나오는 것도 하나의 그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문제는 뭐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도 왜 펀더멘탈 장세로 바뀔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당초 그 예상보다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사실 그 다자 채널로 복귀하면 보호지 이기주의에서 수출 지향적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교역, 세계 경제 성장을 위축시켰던 부분이 다시 그 복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자 채널 복귀를 인해서 지금은 내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0.5%포인트 이상 제고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도 아마 이전 자막에서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낙관적 시각은 내년에 완전히 없어진다. 지난 주말에 이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질병의 성격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상품의 이동을 제약시키는 거죠. 지금 상품의 이동. 이게 이제 백신이 이렇게 상용화되면 상품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교육이 증가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은 코로나 백신 문제로 인해서 0.5에서 0.7%포인트 제고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거든요. 두 개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성장률이 한 1%포인트 정도 제고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물론 IMF라든가 이렇게 월드뱅크 기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는 대체로 2.7, 2.8 이렇게 된다 본다면 내년도에 죄송합니다. 2019년에 2.7, 2.8 정도 되면 네. 대체로면 그 정도 수준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예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다. 아무래도 세계 교육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니까 수출 지향적 국가들이 내수 확대를 해서 성장 전략하는 국가보다는 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사실은 금요일 진단 이후에 미국 시간으로 하루 있었습니다는 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끝날 때 일제히 한국 주식을 사라 하는 이런 추천들이 나오는 것도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출 지향적 국가가 주목을 받는다면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이 더 대두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지연돼 있다가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RCEP 이거에서 이것을 서명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잘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 이후에 미국의 통상 정책 가지고 평가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RCEP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 주도의 이렇게 영내 포괄적 경제 협상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다자 채널 하더라도 또 중국과 공생적 관계를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중심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요걸 구축으로 통해서 역시 자기의 편에 속해 있느냐 미국의 편에 속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국가의 경제 활동이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트럼프는 자기 주도형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패가 보이기 때문에 더 쉬운 겁니다. 근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은 다른 국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편으로 가면 굉장히 강하게 공화당 정부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사실 현 정부의 스태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의 대외 통상 정책, 북한에 관련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월적 지위에서 한국의 입장이 이렇게 따라서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굳이 특별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RCEP 문제를 체결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나중에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거다.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평가보다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거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RCEP에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앞으로의 바이든 시대의 수출 지향적 국가에서 중국과 한국 국가들이 부각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수출 지향적 국가에서 중국이 가장 이렇게 지금 바탕이 되고 있죠. 지금 중국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에 굉장히 이렇게 주목될 것이다. 그러면 주목이 되면 결과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이렇게 이기적 관계로 이렇게 경쟁하든 공생적 관계를 하든 마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전문가들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는 공생적 관계, 위중 간 마찰 관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좀 이렇게 편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경제 패권에서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태에서 한국이 중국의 편향적인 그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런 그 국제사회의 시각들에 좋은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돼서 그런지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국제 간 자금 흐름을 보면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걸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죠. 네. 근데 하루 경과 사이에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 이렇게 사실 5천억 이상 또 들어왔습니다. 하는 가에서 그걸 업데이트해가지고 지금 국제 간 자금에 중국과 한국으로 몰리는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선으로서 인도라든가 베트남에 지금 자금이 몰리는 문제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든 당선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10조 원 정도인데요. 중국은 금요일 통계가 좀 나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로 하는데 이거보다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한 12조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6거래일 연속 우리가 4조 원 정도를 3조 7천 원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토요일에 지금 5천억이 넘게 들어오면서 네. 지금 4조 3천억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개방된 이후로 단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도 국내 이제는 오히려 그 원화 강세가 이제는 그제까지 달러 강세 이렇게 해서 은행 PB들도 달러 추천하라. 그래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이 붕괴될 때 사실 그 저가 메리트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인데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환율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수출 증대 요인도 있습니다는 네. 지금은 1,110원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과 한국의 외국 자본 유입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인도 같은 경우가 가장 적리식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직후에 인도가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도의 외국 자본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적립 펀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더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에버리지 코스트 다운 이펙트 때문에.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꾸준히 넣어 놓으시면 인도의 그 이렇게 센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일 때 넣어놨던 적립펀드 금액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가 사실은 미국 주식 위주로 지금 대부분 다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는 미국 주식보다 더 수익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이 인도의 적립펀드 같은 다른 상품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 중에서 선발 신흥국에 해당되는 국가, 사실 이 베트남과 인도 같은 이런 쪽에 거기와 관련된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굉장히 미국 주식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중에서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총재서부터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브라질 그 국채도 지금 원회화라가 지금 200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국내 증권사에서 내년에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재가입하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브라질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데 수익률이 그보다 월등히 높은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흥국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바이든 시대에 들어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면 한계 원화 가치라든가 중개 위안화 가치가 오히려 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네. 가능성이든 위안화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 가치라든가 원화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점해서 일부 욕심이 많은 이 두 부분 같은 이 투기 세력들, 물론 직접적으로 조직서로서는 상징적으로 붙였습니다는 네. 국제 환투기 세력들은 의외로 원화 강세 배팅하는 세력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금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오랜만에 위안화와 그리고 원화 강세에 베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할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환투기 세력들은 왜 이렇게 베팅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추세적으로 원화 절상, 위안화 절상이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는 사실 달러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원화 약세를 이렇게 될 수 있는 원달러 단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정부는 펑펑 썼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펑펑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이미 유럽의 피치사가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단계 떨어질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거든요. 이 쌍둥이 적자가 사실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메어주는 관계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걸 메어주는 관계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걸 트리플 딜레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메어주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금융사 회장들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구조적 문제에서 트래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자 바이든 시대에서는 이 국면에서 이렇게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모색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상원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이 차지하느냐. 근데 역시 4년에 뭐 트럼프든 뭐든 이렇게 하려면 미 국민들한테 지금 중하위 계층들이 중산층이 부러지는 상태에서 지금 영구적 실업자가 많이 난 상태 이 사람을 이렇게 뭐라도 좀 먹여주려면 공화당도 상원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계층들이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힘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이 된다면 대규모 부양책은 지금 상태에서 저 코로나 사태 미 국민들의 이렇게 중하위 계층들의 소득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자 상태는 더 확대된다. 재정 적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는 더 확대된다. 트리플 딜레마는 더 심화된다. 달러 가치는 미국 측으로서 쉽게 회복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자 한국과 이렇게 중국은 다자 채널 복귀, 코로나 백신에서 상품의 이동 자유로워져 그러면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면 외국 자본 유입되고 원화 강세되고 환체 기대에서 외국 자본 추가 유입되고 펀더멘탈 추가 개선되고 웰스펙트에서 네. 이렇기 때문에 환투기 세력들이 지금 부분적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생각해서 베팅하는 시각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겨냥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오랜만에 한국을 집중 공격한다면 실제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투기 세력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낙인효과, 스티그너 에펙트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자금들이 들어오다가 갑작스럽게 멈추고 서든 스탑, 갑작스럽게 멈추고 이것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과정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외환시장에 공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외환위기라는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종전의 외국 자본은 캐리 자금, 금리차와 같은 이런 캐리 자금의 성격이 같습니다. 들어올 때도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쉽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종전의 자금은 쉘터 자금, 일시적 배려. 어디든 선진국이든 후발 개도국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자 중간자 선진국과 신흥국에 선진국과 후발 신흥국에 이렇게 중간자 입증을 하는 이쪽에 일석 도피처로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쉘터 자금입니다. 이건 쉽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든가 후발 신흥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불 신흥국에서 자금을 유입되는 이런 요인들이 되면 빨리 나가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그 성격이 캐리 자금, 쉘터 자금이기 때문에 네. 빠져나가도 쉽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왜 구조를 설명하냐면 펀더멘탈이죠. 한국과 중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자금. 이 자금은 사실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 나올 때는 자본이 들어오다가 급작스럽게 서든서 갑작스럽게 중지되고 그것이 돌발적으로 나갈 때 자 갑작스럽게 지금 들어올 때는 잘 들어오니까 경제주체의 대응 능력이 대응을 안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멈춰서 갑작스러우면 대응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펀더멘탈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외국 자본이 또 환투기 세력들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갑작스럽게 서든 스탑해서 밖으로 나가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완충 능력으로 본다면 네.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때 우리가
딜이 불 자금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외환보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도 좀 어떤 이 보수적 관점의 학자라 보시는 분은 모조리 환기에 들어왔던 단기회체, 주식자금, 채권시장에 심지어 채권시장 자금 들어온 거 가지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가 부족하다 해서 외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시각이 아마 국회 저도 토론회에 갑니다는 그런 시각으로 나오는 시각이있는데요. 자, 이게 외환보유고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아마 전 앵커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비자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대내 문제, 가정 내부에서 이렇게 보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밖에 네.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는 이렇게 남편 되는 분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회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는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쓸 곳도 지금 많은 곳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광의의 캡틴 방식으로 해도 우리의 적정 외환 수준은 외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은 3,800억 내외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한 4,300억, 한국이 발표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과의 통화성업 문제에서 규모가 커지고 기간도 연장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 자금까지 하면 최소한 5,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왜 5,300억이냐 하면 캐나다와 맺었던 통화수협 협정가 상시 협정입니다.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라고 쓴 겁니다. 최소 5,300억 달러. 여기에 캐나다가 그냥 늘 쓰면 더 커져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개집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빠져나오면 국내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질적인 측면에서 캐리 자금보다 쉘터 자금보다는 펀더멘탈 자금 성격이 강하다. 두 번째는 충분한 외환 보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선을 바짝 다가섰죠.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서 미국 주식을 샀던 서학 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위원님? 네,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우리가 사실은 8월 중순서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두 가지 베이스 이펙 때문에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상승폭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다른데 투자 수익이 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 주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원화가 강세되고 있습니다는 코로나 직후서부터 계속해서 달러는 강세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서학 개미들이 굉장히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고민했던 분들이 사실상 환차선에 크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대선 직전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실은 미 대선 전에 블루 웨이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상원도 그다음에 하원도 이렇게 블루 웨이브가 되면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못 받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 또 반독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 주식 체리피킹, 저가 매입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때 저가 매입했으면 주가 상승폭 또 줄 거. 네. 그다음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주가 상승보다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학 개미들이 미 대선 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형 기술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입해라. 저가 매수해라 하는 그 문제로 주식을 산 사람도 똑같이 지금 환차선 고미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사실 나싱버거라는 네.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면 공갈빵이다 진실빵이다 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했습니다는 사실은 그게 본의를 아주 그 내용을 아주 적절히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주식은 solid 버거다.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2,500을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미국 주식은 환차선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따지고 못 따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서학 개미들의 지금의 환차선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은 환율은 하루하루 변동폭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금융사 회장들이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하는 단계가 1285년대 지금 1110원대 아닙니까? 이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회장님들 같으신 분들은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지면 안 됩니다.
더 큰 위치에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무슨 뭐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환율이 올라가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뒷전에 물러가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아주 접목되어 있는 매일매일 새벽 2시 반부터 이렇게 하는 전앵커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가 전체로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을 겁니다. 환율은 올라갈 겁니다. 원화가 약세되죠. 달러 강세될 겁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단순히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그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잘못 리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할수록 이런 측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좀 뒷전에 시장 움직임은 전앵커 같으신 분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이게 환율 문제에서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모조리 달러 약세 이런 쪽으로 해서 장시권과 마찬가지로 비단 한국경제신문뿐 아니라 다른 신문도 장시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 그 다음에 원화 가치 강세에 따라서 굉장히 미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환차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두 가지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이제 한국 주식을 사라 하는 얘기를 추천했고 그다음에 MDF 시장, 여기 선물화 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이쪽에 선행적으로 이게 반영하는 시장이 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게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새벽에 끝난 이렇게 M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7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1,107원이면 1,100원이 붕괴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8월 달, 7월 달에도 3개월 전에 원달러이 1,100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달러 투자자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3개월 만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는 사실 추세적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로 대체되고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국제 환투기 세력이 한국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